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상이 별로 안 밝으시네. 연일 학교 수업 하시나 고생 많으시죠? 그래도 이런 특강을 통해 가지고 요즘 사회에 어떤 패러다임이 일어나고 있고 요즘 ICT 분야에 어떠한 문제들이 있는지 또 우리가 취업 전선에 뛰어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을 조금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엔트리 연구원이라는 데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오랫동안 사실은 ICT 분야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신기술에 대해서는 매일 공부를 해야 되고 또 매일매일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고 고민을 해보자 하는 그런 시간으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우선 우리 여기가 이제 ICT 쪽에 정보통신 쪽에 하시는 분들 다 맞죠, 그죠? 예. 저는 이제 전파 쪽하고 전자파 또 이제 오늘 말씀 드릴 내용은 이 인증 쪽이에요. 인증이라는 게 이제 뭐냐? 우리가 정보통신기기가 나와서 세상에 나가려면은 국가에 나라의 어떤 그 확인 절차, 시험 절차가 패스가 되는 그 절차가 인증이라는 거예요. 지금 인증이라고 잘 쓰지 않아요.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적합성 평가로 다 이렇게 통일이 됐습니다. 옛날에는 뭐 인증이다, 뭐 형식 검증이다, 뭐 성인이다,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는데 전부 다 클리어되고 지금은 적합성 평가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적합성 평가 안에 여러 가지들이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 요즘 그 여러 가지 그 IoT라든지 또는 지금 그 AI 같은 거 많이 쓰시죠. 이런 것들의 근본적인 게 뭐예요? 네트워크죠, 그죠? 네트워크 형성되지 않으면은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날 수가 없다, 그죠? 그 커뮤니케이션을 이루는 거는 이제 선을 가지고 하는 유선 통신 그리고 전파를 이용한 무선 통신이 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유선 통신의 시대는 이미 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유선은 안 써, 거의 안 써. 왜 그러냐면은 이게 모빌리티 때문에 그래요. 이동성을 보장을 해야 된다. 우리가 걸어 다니면서 통신하고 차를 타고 다니면서 통신하고 300km KTX 안에서도 통신이 돼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IoT 시대에 사물과 그 다음에 사람이 접속되는 이러한 시대에서는 이 전파, 무선이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도구가 되어 버린 거죠. 우리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그래서 이제 전파하고 전자파의 그 개념부터 좀 정리를 하자. 이런 시간 갖습니다. 오늘 전파하고 전자파가 어떻게 다르죠? 이렇게 질문하면은 좀 황당해해요. 그죠? 정보통신학과에 계신 학생들, 졸업생들마저도 전파와 전자파의 개념을 확실히 개념하시는 분들이 잘 없어. 원래는 같습니다. 원래는 같습니다. 자, 보세요. 전자파라는 게 어떤 용어냐 하면은 우리가 어떤 그 라인에 안테나든 아니면 피드 라인이든 어떤 라인에 전기나 어떤 고주파 전류가 흐르면은 뭐와 뭐로 형성했죠? 전개와 자개가 형성이 된다라는 것을 배우셨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전개와 자개가 형성돼 가지고 프로파게이션 되는 게 이게 전자파예요. 그 전개 자개파가 정확한 명칭입니다. 전개 자개파. 그런데 전개 자개파로 하면 너무 길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 전파하고 전자파를 왜 구분하느냐를 근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전개 자개파를 함축해 난 말이 전자파예요. 그러면 전자파를 두 가지로 분류가 돼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포지티브하고 네거티브로 봐요. 그 네거티브가 전자파예요. 그러니까 불효한 것, 내가 의도치 않게
나오는 불요 전자파라 그러죠. 그죠? 불요 전파란 말은 없죠. 예, 불요 전자파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의도하지 않는데 나오는 게 뭐죠?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쓰는데 모니터에서 전자파도 나오고 컴퓨터에서도 나오고 냉장고, 세탁기, 뭐 에어컨 이런 전자 디바이스들은 무조건 전자파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쓸데없는 전자파, 우리가 의도치 않은 것들을 우리는 전자파라고 하자, 이렇게 우리가 약속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전파는 뭐냐면은 우리가 의도에 의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보내는 하나의 전송 내지 주파수에 내의 신호를 실어 가지고 보내는, 그죠? 그걸 이제 변조라 그러죠. 그걸 또 필요한 데서는 복조, 끄집어내는 거. 이러한 것들을 캐리어에 실어 가지고 내보내서 내 정보를 상대방에 전달하는 거. 그건 뭐죠? 이건 포지티브다. 내가 필요에 의해서 보내는 거는 요거를 전파라고 하자라고 규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자파와 전파는 똑같습니다. 사실은 같습니다. 같은데 이러한 포지티브냐 네거티브냐에 따라 가지고 전파와 전자파를 구분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이제 왜 우리가 적합성 평가 제도를 알아야 되는지, 적합성 평가를 왜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는 뭐 적합 인증이라든지 적합 등록이라든지 뭐 잠정이라든지 자기 적합 확인이라는 것도 생겼어요. 원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죠. 자, 전파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내가 저쪽 상대방과 통신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핸드폰 들고 뭘 쓰는 거죠? 전파를 쓰는 거죠. 그죠? 전자파는 비의도적인 방사를 전자파라 하자. 또 전자파 내는 전자파 방사란 게 있고 전자파 내성이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의도치 않게 전자파가 나오는 것, 내가 내 기기가 상대방한테 영향을 미치는 것, 이거를 방사 전개라고 해요. 방사. 그게 뭐냐면은 EMI라고 해요. Electromagnetic Interference라고 해요. EMI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외부의 강한 전자파로부터 내 기기를 보호하는 것, 이거를 EMS라고 합니다. EMS, Electromagnetic Susceptibility. 그래서 EMI와 EMS를 합쳐서 전자파 양립성이라고 해요. EMC라고 합니다. EMC. 오케이?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하여튼간에 크게 나눠서 카테고리로 보면은 전파와 전자파로 이렇게 나눈다. 나누고 전자파는 또 뭐로 나눈다? EMI하고 EMS로 또 이렇게 나눈다. 근데 EMI도 적을수록 좋고 EMS도 적을수록 좋다. 근데 전파는 무조건 적으면 안 되겠죠. 왜? 어떤 일정한 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이 강의실 내에만 커뮤니케이션 통신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저쪽 기지국하고 통신을 할 것인지, 아니면 더 멀리 뭐 다른 시하고 할 것인지 통신을, 여기에 따라 가지고 이 안테나 인입 전력 파워죠. 아래도 파워가 달라질 수 있고 주파수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 전파의 특성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주파수가 올라가면 직진성은 강해, 주파수가 낮아지면 직진성은 약해요. 자, 그러면 무조건 주파수가 높은 게 좋을까요? 그렇지도 않아요. 전파는 특성이 주파수가 높을수록 직진 반사를 잘해요. 그러니까 우리 건물 내에서 쓴다 그러면은 주파수가 좀 높은 게 사실은 좋습니다. 그리고 주파수가 낮은 것은 어디냐면은 이 회절 굴절이라는 걸 해요. 전파는 어떤 성질이 있냐? 직진, 반사, 회절, 굴절, 산란, 이 5가지 성질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질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 전파가 어디까지 도달시킬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파공학 쪽에서 하는 이야기고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사실 이 이제 많이 주파수하고 파장하고 그 다음에 프로파게이션 되는 영역하고의 관계는 조금 그건 뭐 1년을 공부해도 잘 몰라요. 한 2년 정도를 공부해야 이게 어느 주파수를 썼을 경우에 파워를 어느 정도 썼을 경우에 또 안테나 개인이 어느 정도 됐을 경우에 어느 정도까지 통달이 된다. 자, 우리가 지구는 둥글죠. 그죠?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아무리 RF 파워를 많이 쏜다 하더라도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지구 반대편과 통신을 할 수가 없다. 그죠? 그죠?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중계기를 설치하는 거예요. 그 우리 지구상에 이 상대방에게 도달할 수 있는 직진파로서 도달할 수 있는 거리를 라인 오브 사이트라고 합니다. 라인 오브 사이트라고 그러는데 그게 평균 40km 이상을 가지는 거예요. 왜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40km 내 중계기를 하나씩 설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뭐 단파라는 것도 있습니다. 전리층을 이야기하는 것. 그런 것들은 아주 적은 RF 파워로도 지구 반대편까지도 통신이 가능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거는 이제 재난시라든지 뭐 이런 선박이라든지 항공기에서 많이 쓰고 있고 우리가 보통 쓰는 이런 전파 쪽은 란 오브 사이트가 약 40k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프로파게이션 영역이 그 정도밖에 안 돼. 그래서 이 40km마다 중계기를 설치합니다. 그죠? 근데 지금은 이제 옛날하고 달리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통신의 패러다임. 어떻게 달라지느냐? 옛날에는 고출력, 아주 어마어마한 파워를 쏘아가지고 산에다 그냥 하나 설치해가지고 전 도시를 커버렌지로 삼았어요. 그러다가 조금 더 지나니까 건물 위에다가 이제 중계기를 하나씩 올려요. 중계기를 올려가지고 거기서 우리 커버렌지를 조금 스몰하게 하면서 이 RF 파워를 조금 낮춰요. 그러다가 지금은 인빌딩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잘 보시면은 이 학교 내에서도 강의실이 하나가 있고 또 뭐 복도에도 하나 있고 중계기가 달려 있을 거 있죠. 그죠? 하얀 거. 그게 뭐냐면은 이게 셀을 자꾸 나눠. 셀을 나누고 RF 파워를 낮춰요. 그러면은 이 셀이 적어지면서 출력을 RF 출력을 더 낮춰도 충분히 커버렌지가 가능하죠. 그러면 내가 달리고 있다라는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링크를 시켜주는 거죠. 링크 A 기지국에서 B 또는 A 중계에서 B로 이렇게 링크를 자꾸 시켜주죠. 이런 방식을 씁니다. 이동통신에서는. 이제 통신의 방식은 무지 많아요. 보통 전파라는 그 주파수가 ITU에서 규정하는 것은 3kHz부터 시작해가지고 3000 기가헤르츠까지 3000 기가헤르츠까지를 우리가 전파 영역으로 본다. 그 이상은 적외선, 자외선 이렇게 되는 빛의 영역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까지를 보기 때문에 킬로, 메가, 그 다음에 테라 이런 식으로 나가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DF이 늘었냐. 근데 이게 그렇게 대역폭이 넓다 하더라도 워낙에 전파는 쓰일모가 많아서 갈수록 점점점 많아져요. 자, 우리나라에 디바이스가 몇 개는 어마하죠. 여러분들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핸드폰 하나. 그죠? 그럼 그것만 한 대만 가지고 우리나라 인구 5천만이라면 5천만 대가 동시에 상환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지 않지만 기지국과 우리 나의 단말기는 통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고 전화가 왔을 때는 콜이 나한테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제 링크라는 거를 걸어놨는단 말이죠.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해외 가면 자동 이렇게 로밍 돼버리죠, 그죠? 그게 내가 항공부에서 딱 내리면 자동으로 로밍이 딱 돼버리죠.
여기서 로밍 신청하면은 그죠? 그게 이제 내 위치가 벌써 기지국에서 판별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링크가 되면 내가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요즘은 그러한 시대에 왔기 때문에 워낙에 전파의 쓸모 문제가 많아가지고 주파수가 꽉 찼어요. 그래서 주파수가 차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디바이드를 많이 해야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기술들이 막 나오고 있다는 거죠. 옛날에는 전부 아날로그였어요. 한 개의 채널이 약 16kHz 어마하게 넓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 대폭을 줄여라. 차는 엄청나게 많아졌는데 도로가 한정되어 있다면은 무슨 현상이죠? 트래픽 잼이 생기겠죠. 똑같은 현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그 IoT 시대와 지금 뭐 AI 시대와 전부 전파 쓰잖아. 여러분도 와이파이 많이 쓰시죠? 어디 가나 와이파이 다 깔려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게 A와 B가 혼신이 나면은 둘 다 못 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파의 이 가치는 앞으로 굉장히 증폭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럼 합리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트래픽 구조도 개선돼야 될 것이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 디지털 기술이 들어가지고 여러분들 그거 아시잖아요. 우리 학교에서 많이 배워서 옛날에는 CDMA 기술이라고 그랬죠. 코드 디비전 멀티플 억세스라는 기술을 쓰다가 요즘은 뭐죠? OFDMA라는 방식을 써요. 오솔라인은 프리퀀시 디바이드 이런 하는 그런 아주 고급 기술로 해가지고 디지털화 해가지고 그거를 주파수를 굉장히 효율화 이렇게 그런 기술들이 이용되고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전파에 대한 기본 개념이고, 예. 자 그러면 적합성 평가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 새로운 기기가 나왔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취업을 할 거예요, 그죠?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게 되면은 어떤 회사에 갈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ICT 쪽 하셨잖아요, 그죠? ICT 뭐 코딩을 하든지 아니면 뭐 디바이스를 만들든지 아니면 어떤 제품을 만들 거예요. 이 제품의 신뢰성이 좋은지 안 좋은지 여러분들은 회사 내에서는 시행이 되겠지. 그렇지만 이걸 판매할 수 있냐 없냐라는 것은 정부에서 마크를 받아요. 그게 KC 마크입니다. KC 마크, 코리아 서티피케이트예요. 예, 그 마크를 받지 않아요. 옛날에는 뭐냐면 이게 굉장히 복잡했어요. 뭐 어떤 기계는 뭐 형식 검증이다, 어떤 거는 형식 성인이다, 어떤 거는 전자파 적합이다, 뭐 이래가지고 복잡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통합이 됐습니다. 심지어는 저기 물 같은 것도 인정을 합니다. 잘 보시면은 먹는 물 있죠. 그 KC 마크 붙어 있습니다. 우리 옷 같은 거 있죠. 의류. 잘 보세요. 렛대를 보시면은 KC 마크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정부에서 인정을 했다. 코리아 서티피케이트로 전부 통합 마크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KC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뭐다? ICT 분야니까 그죠? 그 분야를 한번 검토를 해보자 하는 게 이번 시간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무전기, 전화기, 노트북, 냉장고 전부 우리 쪽이죠? 예? 이런 쪽입니다. 이런 쪽에 여러분들이 취업하실 거예요. 물론 뭐 스마트폰도 만들고 뭐 AI 하는 뭐 소프트웨어 쪽도 가실 거고 그죠? 굉장히 많을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일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희망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일이 많아. 지금 이런 AI가 나오면 사라질 직업이 있고 또 해야 될 일이 많죠. AI는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가 다 이 집합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무슨 마크가 있습니까? 이 마크예요, 마크. 이 마크예요. 이게 통합 마크. 정부 KC 인정 마크라는 건데요. 코리아 서티피케이트라는 이 마크가 있으면은 정부에서 인정. 여러분들 노트북 뒤에 딱 들어보면 KC 마크 있습니다. 모니터 뒤에 보면 있습니다. 스마트폰도 배터리 제거하고 나와서 딱 보시면 있습니다. 어떻게든 조그만하게라도 이걸 붙여야 합니다. 필수적으로. 마우스 뒤에 보세요. 있어요. 키보드 있어요. 다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시험을 통해서 이게 안정성, 국민의 유해성이라든지 또 다른 기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이런 것들을 다 검증해요. 그런 이제 시험하는 테스팅 랩에 제가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일들을 평생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를 잘 만든다는 건 뭐냐면 지금은 신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 왔다는 거죠. 신뢰 문제. 그 신뢰 문제가 뭐냐면은 이 품질도 좋아야 되지만은 국가에서 정한 기술 기준에 적합하느냐, 그 다음에 국제 표준에 적합하느냐. 그래서 정부는 크게 하는 게 없어요. 기준을 만들어요. 기준 가이드라인이죠. 이 기술 기준이 너무 커도 안 돼요. 너무 크면은 제품의 단가가 올라가 버려요. 그죠? 고급 장비를 만들수록 제품의 부품들이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너무 이거를 까다롭게 할 수도 없어. 그렇다고 기술 기준을 너무 낮춰버리면은 이 기계가 유해성으로 작동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야 되고, 국가 표준도 왜 중요하냐? 나라와 나라 간에 이거는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상호 MRA라고 그래요. 국가 간 서로 협약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만든 ICT 기기를 미국에 수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국에서 원하는 규정을 만족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중국에서 오는 우리 제품을 우리가 수입하려면 우리나라 기준에 맞는 것을 중국에서 어떤 퍼포먼스를 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양국 간에 협의를 합니다. 그게 이제 MRA라는 규정이에요. 국가 간 양자 협의에 의해서. 이제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그 지정을 받았어요. 어디 받았냐면 미국, 캐나다, 그 다음에 베트남, 또 유럽, 이런 데 하고 이제 우리가 시험한 거는 그 나라의 시험 성적서를 보내면 바로 이런 인증서가 나오도록 이렇게 멀티플하게 해놨어요. 이제 국제 공인시험기관도 되고 국가 공인시험기관도 되고 그런 이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뢰성 문제가 앞으로는 더욱더 많이 두각이 될 거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신뢰가 있지 않은 기기를 쓴다는 것은 굉장히 나한테 리스크가 크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아무거나 막 사가지고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직구는 지금 상관없어요. 직구는 개인의 한 대 한해서 수입하는 것까지 국가가 통제할 수는 없다. 원래는 그것까 막으려고 그랬는데 정책상 그거는 일단은 보류를 했고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은 뭐냐면 이 규제의 원칙이 우리나라에서 정한 기술 기준에 만족한 기기를 수입하거나 그러니까 다량으로 수입하거나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회사는 이걸 지켜라 라는 가이드라인이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 말들은 많지만 시간이 많지 않고 이래서 이건 법이니까 참고로 보시고요. 이건 이것까지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고, 이런 식으로 우리 법체가 바뀌었습니다. 옛날에 1968년도 2월 달부터 우리나라는 인증 체계를 도입을 했습니다. 처음부터는 가장 리스크가 큰 그게 뭐겠어요? 선박이었어. 선박이 가다가 통신이 안 되면은 그냥 그냥 가라앉을 수도 있죠. 옛날에 타이타닉 있잖아요, 그죠? 그런 문제가 있어. 통신에 관한 그것도 이제 형식 검증이라는 제도를 시작해 쭉 가다가 이제 1990년도에 컴퓨터를 개인 퍼스널 컴퓨터를 많이 쓰면서 전자파 장애 검증이라는 거,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EMC라는 거, EMI와 EMS에 대해서 이게 너무나 전파의 불협화가 많이 나오면은 내가 문제가 아니고 다른 기계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 그죠? 그러면 서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규제하는 법을 만들었고,
지금은 여러 가지 쭉 와가지고 뭐 1917년도에 2017년도에 전자파 강도 기준이라는 것까지 쭉 만들었어요. 이건 이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요즘 뭐 이 전기 담요 이런 거 있죠. 전기 방석. 인체에 직접적으로 붙여 쓰는 기기가 이게 가장 우리 몸과 밀착돼 있잖아. 우리 인체 안전보다 더 중요한 건 없잖아요, 그죠? 그죠? 내가 아니 편리한 거는 편리하지만 이걸로 인해 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암이 발생된다든지, 그죠? 이러면 안 되겠죠. 예, 그러한 것들까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앞에는 SAR이라고 해서 전자파 흡수율이라는 것도 측정을 해왔어요. 그건 국제 규정에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있고 지금 뭐 여러분들은 뭐 엄청나게 많이 할 필요는 없고 일단은 우리 제품이 출시가 됐다고 하면은 수입을 하든 우리나라에서 만들든 뭐 어쨌든 간에 국내 시판을 하려면은 무조건 뭐다? KC 마크를 붙여야 된다. 그 KC 마크를 붙여야 되는데 그거는 시험기관이라는 데 가서 그 규정에 의한 시험에 패스를 해야 이 마크를 붙일 수가 있다. 이렇게만 정확히 아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시겠죠? 지금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크들이 많이 생겼었어요. 옛날에는 아주 부처별로 다 달랐어요. 부처별로 다 달랐고 우리 지금 현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죠? 그 전에는 정보통신부, 뭐 미래창조과학부라는 것들이 있었고 쭉 있었는데 이러한 복잡 다변한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전부 합쳐서 2011년도 1월부터는 정부 통합마크 하나로서 단일화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KC 정확히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전에 거는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보십시오. 이게 이제 두 가지 경우인데 이런 이제 이 스펙트럼 아날라이즈 여러분들 써보셨죠, 그죠? 스펙트럼 아날라이즈 보면 이 주파수가 있는데 이 간섭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지금 대두가 되고 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쓰는 거는 문제가 안 돼요. 산업 현장에 쓰는 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크레인 조정기가 있어. 에? 지금 그런 것들 요즘 그 무이나 많이 했습니다. 근데 크레인 조정기가 있는데 얘가 물건을 갖고 가다가 위에서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그 밑에 있는 큰일 나죠. 인명이나 또는 재산의 손괴를 일으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요즘은 이 일렉트론 디바이스가 없는 이 자동차, 선박, 항공기,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없어요. 자율주행 하려고 그러죠. 사람이 없어도 목적지만 설정하면 바로 지가 알아서 가는 자율주행. 이제 4레벨까지 되면 됩니다. 지금 이제 가고 있는데 일부 이제 미국에서 시험 서비스를 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적용해서. 근데 이제 자동차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주위 인프라 중요하거든요. 거기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여기에 혼신이 들어왔다. 이런 바로 인명사고로 직결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통신이 그만큼 중요한 시대가 왔다. 그죠?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게 뭐다? 인증 절차다. 그래서 KC 마크는 반드시 붙이고 쓰고 혹시 그런 것들이 없으면은 정부 당국에 신고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뭐 법이니까 여러분 참고로 슬라이드 참고해 주시고 뭐 이런 것도 보이고 이제 유형을 보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크게 나눠서 적합 인증하고 적합 등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기술 기준에 따르면 되고요. 그 기술 기준에 맞는 시험 방법의 시험 절차에 따라 가지고 시험을 하면 되고 뭐가 다르냐 하면은 적합 인증은 유해도가 높은 거, 유해도가 높은 거, 또 RF 파워를 많이 쓰는 거 이런 것들이 적합 인증이고 적합 등록은 뭐냐면은 우리가 의도하지 않게 나오는 전자파. 그러니까 말씀드렸죠. 뭐 컴퓨터,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규제하는 게 적합 등록이다 이렇게 생각되고
그다음 자기 시험 적합 등록이라는 게 이게 생겼어요. 이거는 정말 우리가 리스크가 작은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자기가 시험을 해보고 이 정도면 되면은 내 물건에 대해서는 이 가이드라인을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무조건 시험기관에 가서 시험을 받았다면은 지금은 자기가 자기를 선언하는 거예요. 그런 방식도 올해부터 도입이 됐다. 이런 프로세스를 알아주면 되겠습니다. 네? 뭐 이거 다뭐 저기 대상 기기들이 무지 많죠. 뭐 이런 절차를 거칩니다.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해라. 뭐 전파 어떤 사람은 뭐 전파 인정이다 그러기도 하기도 하고요. 근데 정확한 명칭은 적합성 평가. 적합성 평가고 적합성 평가 안에 적합 인증과 적합 등록, 그 다음에 자기 적합 선언 이런 것들이 있다. 잠정 인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기술 기준이 없어. 새로운 기기가 나왔어. 항상 법은 기기가 나오고 나서 법이 나와요. 법이 먼저 나오는 건 없어요. 법이 아직까지 마련이 안 된 경우에 기술 기준이 없는 경우에 이거를 그 인증을 받아야 되겠다면은 그것을 임시로 만들어 가지고 기술 기준 해서 이 정도면 되겠다고 패스를 시켜 가지고 임시 기준을 도입해요.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완벽한 기술 기준이 나오면 그때까지 사용을 하고 판매를 할 수 있는 규정이 또 있어요. 그렇게 네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뭐 관련 법령 뭐 굉장히 복잡하죠. 한번 읽어보시고 이것도 법령, 뭐 처리 방법 이런 것까지는 뭐 너무 어렵기 때문에 아이고 다 끝났어요 벌써? 그러면 앞으로 좀 돌아가서 이런 것들이 있고 지금 여러분들 지금 핫한 이슈들이 뭐예요? 가장 핫한 이슈 ICT 분야에 가장 AI죠. AI. 여러분들 AI 많이 지금 쓰시죠? GPT 많이 씁니까? 제미나이 많이 쓰십니까? 많이 쓰죠. 써도 씁니다. 근데 이제 AI하고 우리 이 정보통신은 뗄 수가 없는 그런 사이죠. 제가 공부할 때만 하더라도 퍼스널 컴퓨터 시대였어요. 퍼스널 컴퓨터는 개인이 컴퓨터를 가졌다 그래서 엄청나게 좋아했던 학창 시절을 보냈어요. 개인이 어떻게 컴퓨터를 가지지? 그때 1980년대 말이죠. 그때에 살았고 그 뒤에 이제 또 하나의 혁명이 왔죠. 뭘까요? 그게 바로 인터넷의 혁명이죠. 그 네트워크와 내 컴퓨터와 연결이 되더라. 그 전에는 물론 다이얼업 모뎀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만화에나 나오려는 뭐 하이텔이라든지 천리안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다이얼업 모뎀이라 그래가지고 전화선에 연결을 해서 통신을 하는 브리킨 보드 시스템이라고 맨 서버가 있고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 서버도 아니죠. 아주 허접한 컴퓨터인데 거기다가 내 게시판을 올리고 파일을 올리고 서로 공유하는 게 있었어요. 인터넷 전에 HTTP 웹 브라우저가 나오기 전에 그런 게 있었단 말이죠. 그게 이제 옛날에 윈도우 나오기 전에 도스 시대라고 있었어요. 도스 때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이텔 천리안에 BBS 시스템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정보를 취합하는 그게 네트워크의 시작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윈도우라는 게 나오고 이제 웹 브라우저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이는 혁명적인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가지고 닷컴 버블이라는 거 들어보셔요. 닷컴. 그 당시에 닷컴 회사 만들었다 그러면 다 부자 되는 줄 알고 난리를 친 그런 현상을 우리가 2000년대에 봤다는 거죠. 봤고 그 뒤에는 또 어떤 혁명이 있었습니까?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손안에 컴퓨터를 가지고 다니는 시대를 만들겠다 해서 스마트폰이 나왔죠. 그죠? 자, 그런데 지금은 사실 AI가 나온 게 얼마 안 됐죠. GTP 언제부터 썼었어요? 한 2년 전부터? 그죠?
실질적으로 물론 AI가 세상에 나온 지는 한 6년 돼요. 6년 되지만 우리가 체험적으로 접한 건 한 2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변했죠, 그죠? GPT-2, GPT-3, 지금 뭐죠? GPT-4, GPT-5, GPT-4o, GPT-4o1까지 나왔죠. 그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AI를 쓰기 위한 기본 인프라는 뭐예요? ICT 기술이라는 거죠. AI와 ICT와 전파와 통신은 뗄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왜? 모빌리티, 그 이동성을 구현하려면은 전파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수많은 네트워크의 접속이 있으려면은 이 서버에 접속이 있으려면 뭐가? 네트워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뭐가 있어야 된다면 클라우드라는 게 있어야 되죠. 예? 클라우드? 클라우드라는 게 없으면 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옛날에는 그냥 그 서버에 단순하게 내 정보만 얻지만 지금은 뭐가 있습니다. 빅데이터라는 게 있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지금 GPT는 뭐 수십억 개의 문서를 다 읽고 다 학습을 했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한 빅데이터가 또 없으면 안 된다. 그 다음 또 뭐냐면 우리 디바이스가 있었는데 IoT가 있어요. 인터넷 오브 띵 이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연결성이나 커넥팅. 그러니까 이게 정보통신이라면 우리가 ICT 엔지니어다 그러면은 어느 분야의 ICT 엔지니어인지를 확실히 색깔을 드러내야 돼요.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는 세상이 됐다는 거죠. 물론 다 하면 좋지. 그건 뭐 완전히 그 금융으로 말하면 슈퍼리치지. 슈퍼리치는 제일 좋은 건데 그렇게 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세상이 왔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이제 곧 졸업을 하시겠지만 색깔을 좀 달리해야 된다. 어떤 회사에 내가 취업을 할 것인지 어느 영역에서 잘할 건지 내가 잘하는 게 뭔지 내가 어떤 적성에 맞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 AI 써보셨겠지만은 이 2년 사이 얼마나 많은 진화와 변화와 혁신들이 나왔습니다. 그죠? 무섭게 변화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검색의 시대라고 하면 얼마 전이잖아요. 우리 학생들이 입학할 때만 하더라도 네이버나 구글에서 검색하셨잖아요. 그죠? 검색하셨죠? 검색의 시대였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AI가 나오고부터는 뭐가 나요? 알고리즘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내가 한번 검색했던 게 계속 나를 따라다녀. 그죠? 그게 알고리즘이 하는 역할이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어느 창을 띄웠는데 얘가 벌써 알고 이걸 띄워준다는 거죠. 광고를. 그러면 이제 기업의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증폭된 이익을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그게 알고리즘이죠. 얼마 전에 또 바뀌었잖아요. 지금은 뭐다? 트랜스포머 알고리즘. 트랜스포머 알고리즘은 뭐냐면 수십억 개 이게 추론이잖아요. 추론은 뭐냐면은 AI가 뭐예요? 결국은 AI라는 거는 우리가 말할 때는 한국말로 인공지능 그죠? 그건 뭐냐면 딥러닝 기술이 들어갑니다. 제프린 힌턴 교수님 알죠? 이번에 물리학상 받았죠. 2024년 물리학상을 받은 제프린 힌턴 교수가 처음 만들어낸 게 추론. 딥러닝이라는 거예요. 딥러닝은 뭐냐? 인간의 뉴런 세포와 같은 어떤 상상, 어떤 생각, 어떤 미래에 대한 예지 이런 걸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딥러닝 기술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지금 형태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트랜스포머 알고리즘이죠. 그런데 말이죠. 또 하나 이제 벌써 또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 트랜스포머 알고리즘은 이미 추론까지 해가지고 그걸 정말 잘 써주죠, 여러분. 질문하면 너무 기가 막히죠. 내가 쓴 것보다 되게 이뻐, 그죠? 엄청나게 화려한 문장과 매끄러운 문체로 여러분들 그걸 잘 써주죠, 그죠? 그거는 트랜스포머 알고리즘이 하나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거는 우리는 LLC를 하는데 라지 랭귀지 모델이에요.
라지 랭귀지 모델을 이미 이제는 초과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GPT는 오픈 AI라는 회사죠, 그죠? 응? 그 다음에 구글, 지금 AWS라는 서버를 하는 데가 어디죠? 그게 아마존. 아마존이나 이런 데서는 그거를 초월해서 하겠다. 그게 뭐냐면 결국은 자,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을 때 유튜브도 많이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부산에 여행을 가고 싶어. 스케줄을 짜죠. 지금 GPT는 그거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한테 시켰을 경우에는 내 스마트폰 안에 있는 앱을 이용해서 티켓팅도 해주고 KTX 일자표도 예약하고 호텔도 예약하고 다 한다는 거죠. 심지어 내가 어떤 취향의 것을 먹겠다. 그리고 예산은 얼마다. 그리고 시간은 얼마며 이런 것도 몇 명이 갈 거다라고 하면은 지가 벌써 예약까지 다 끝내가지고 결제하십시오. 주인님. 이런 시대가 바로 온다는 거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자 보세요. 검색의 시대는 끝났다, 그죠? 그 다음에 알고리즘의 시대도 이미 끝이 나고 지금 현재는 트랜스포머 알고리즘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뭐가? 그러한 시스템이 도입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추론 영역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뭐 진짜 뭐 대충 이야기를 해도 얘가 비서처럼 사람처럼 잘 알아듣고 그 실행력까지. 근데 이제 기업에서는 뭐죠? 그게 이제 로봇이 된다는 거죠. 이미 지금 포스코 있죠. 포스코라든지 현대차에서는 AI를 도입해가지고 굉장히 효율적인 업무 효과를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현재도 엄청나게 효과입니다. 옛날에는 그게 벌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변수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 변수를 AI가 계산을 해가지고 최소화해서 거의 벌어지는 시간과 자재와 노동력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기업에서도 이게 로봇과 AI 접속이 이루어진다. 그게 이제 트랜스포머 알고리즘 다음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AGI가 되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AGI는 뭐예요? 앞으로는 AGI 시대를 우리는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AGI가 뭐냐면 Article General Intelligence예요. 우리말로 표현을 하면은 범용 인공지능입니다. 범용 인공지능으로 이야기해서 되는 별거 아니에요. 그 일반적으로 쓰는 거 아니야? 왜 제네랄이라는 말이 붙어서 그죠? 그런데 이게 그게 아니에요. 이게 그 뜻이 아니고 사람의 영역을 초월하는 그러한 인공지능이 개발되고 있다. 언제라고는 확정 지을 수 없지만은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들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것들은 우리 인간을 초월하는 인공지능이 나오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사람이 그 위협을 받겠죠. 그래서 그거를 막아야 된다. 그러면은 그거를 막아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런 제도. 이게 돼야 된다는 그 제도.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는 그걸 하고 있어요. 우리 회사에 이거를 인공지능이 인간의 영역을 초월하지 않는 것을 인정하자. 지금 유럽에서는 인공지능법이 통과돼서 하고 있어요. 소프트웨어 마찬가지, 하드웨어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얼마 전에 상정이 됐습니다. 인공지능 규제법. 근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통과가 안 됐어요. 지금 미국에서는 그 사실 너무나도 극명히 잘 알고 싶지만 통과를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왜? 워낙 빅테크들이 많기 때문에. 오픈 AI,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이죠. 애플도 포함했죠. 실제로 아마존 같은 경우는 앞으로 보십시오. 굉장히 많은 영역을
차지할 거다. 난 그렇게 AWS 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벌어요. 그게 뭐냐면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원래 어떤 회사예요? 상품 파는 회사죠. 오픈마켓, 그죠? 인터넷을 이용해서 상품 파는 회사는 지금은 그거로서는 수익을 못 내요. 뭐냐 하면 서버 빌려줘. 서버 빌려줘 가지고 돈을 많이, 그게 AWS 서비스예요.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는.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벌었고, 그걸 이용해서 AI 접목시키는 엄청난 회사가 될 거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회사보다 더 큰 회사가 왜 자본력이 많아서 그래요. 그러면 자, 왜 오늘 이 시간에 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런 인증, 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정부가 그걸 규제하지 않으면 어느 기업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왜? 기업은 돈을 버는 게 목적이에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나 이런 인증 시험 기관들이 나서서 그런 인공지능법을 빨리 만들고 한국에서도 그것들을 규제화해서 이 이상의 것은 발전하지 않도록 규제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AGI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의 추론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도 막 나오고 있잖아요. 문학이나 미술, 음악, 창작 다 하죠.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우리 한강 작가 계시지만은 그 정도까지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시점에 되면은 얘가 이 추론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뛰어나서 사람의 예술성까지도 뛰어넘을 수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게 이제 AGI라는 겁니다.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시대는 우리가 막아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규제하는 거를 인정에 넣지 않은 게 제 주장이고요.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법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우리 이 우선 편리를 위해서. 자, 보세요. 사실 노벨이라는 분이 저기 스웨덴의 물리학자, 화학자 아닙니까? 그분이 참 좋은 의도로 만들었어요. 그분이 만든 혁신적인 발명품이 뭐죠? 다이너마이트죠.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어가지고 돈을 엄청나요. 그때는 뭐냐, 광산 채굴. 사람들이 갱도에 들어가서 하니까 그 갱도가 무너져서 사람 죽기도 하고요. 너무나 힘이 들어서 다이너마이트 하나만 터뜨리면은 이게 뭐 어마어마한 효과를 가져오더라. 그래서 사람을 편리하기 위해서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어요. 돈 엄청 벌면서 자기가 돌아가시기 전에 노벨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이 이자로 노벨상을 줘라. 그래서 물리학상이 최고입니다, 노벨은. 그죠?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잖아. 어디 쓰고 있죠? 그게 뭡니까? 화약 아닙니까? 화약, 그죠? 지금은 무기로 쓰고 있다. 두 번째가 진짜 더 위험한 건데요. 원래 핵이 왜 발전돼 있죠? 원래는 방사성 우라늄, 그죠? 우라늄 아주 적은 것에서 엄청난 에너지를 내요. 우라늄이라는 거죠. 우라늄 동위원소, 그죠? 조금만 넣어도 엄청난, 그러니까 값이 무지하게 싼데도 에너지를 폭발적으로 내기 때문에 그것이 원전 아닙니까? 원자력 발전소. 그거를 쓰라고 그랬는데 이게 한 번 썼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전쟁에 쓰니까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학자들은, 모든 AI를 연구하시는 학자들은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이너마이트나 핵폭탄보다 더 위험한 게 AI다. AGI로 더 발전을 막아야 된다. 제프리 힌턴 교수도 워낙 AI의 대전문가지만 그 사람이 구글 부사장을 하다가 떠나버렸잖아. 지금 토론토 대학에 교수하고 있습니다. 왜 안 할까요? 안 된다. 그래서 누가 성자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 분야에 대해 전문가도 아니고 저는 전파 전문가고 인정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제도화해서 우리가 이런 인증이라든지 이런 데서 걸러줘야 된다는 것이죠. 하여튼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만 요즘 일어나는 현상들에 말씀드렸고, 이 인증이 왜 필요한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우리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ICT 분야에서 어떠한 여러분들이 앞으로 직장을 구해서 활동들을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